자, 이번에는 엔진 절개되어 있는 부품을 놓고요. 엔진을 절개시켰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 엔진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여기 윗부분이죠. 여기 지금 제가 조금 수동인데, 좀 보시면은 이야기는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지고 움직였을 때 아래 위로 움직이는 장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놈을 우리 피스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 위쪽 있는 거, 이 위쪽, 이 절반에서 위쪽에 있는 공간을 실린더 헤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아래쪽을 실린더 블럭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녀석들을 우리 피스톤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한쪽은 지금 절개가 안 되었어요. 안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보여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쪽 안에도 이런 피스톤이 같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기통을 실린더가 4개인 4기통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스톤 아래쪽에 디귿자 축인 크랭크 축이 있고, 이 크랭크 축과 피스톤을 연결하는 막대, 이 부분을 커넥팅 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을 실린더 헤드, 그리고 이 전체, 이 아랫부분을 실린더 블럭, 그리고 이 크랭크 축이 있는 이 아랫부분을 크랭크 실 혹은 크랭크 케이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 펜 여러분 보시기 좋게 절개를 좀 시켜 놓았죠. 그래서 엔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헤드,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럭, 그 다음에 크랭크 케이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크랭크 축이 회전하게 되면은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하게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얘를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 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아래쪽에 크랭크 축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부분을 이제 흡기 밸브 혹은 또 배기 밸브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밸브의 구분은 더 큰 녀석이 흡기 밸브고, 여기 지금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좀 더 까맣게 그을린 좀 작은 밸브, 얘가 이제 배기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 헤드의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하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할 때 크랭크 축 안쪽에 기어가 있습니다. 이 기어와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는 장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크랭크 축을 회전시키게 되면 자, 크랭크 축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기어 모양, 이쪽에 좀 비춰 주시겠어요? 여기 기어 벨트, 펜벨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펜벨트와 비슷한 소재로 생겼지만 얘를 이제 타이밍 벨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타이밍 벨트 기어와 크랭크 축 기어가 맞물려서 크랭크 축이 돌 때 이 벨트가 같이 맞물려서 회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 벨트를 거쳐서 위쪽에 쭉 올라와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이 기어, 이걸 이제 캠축 기어라고 얘기하는데, 캠축 스프라켓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캠축 스프라켓을 통해서 아래쪽에 있는 캠축이 회전하게 되고요. 그럼 이 캠축이 회전을 하면서 방금 보셨던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안쪽에 캠축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캠축에 의해서 로커암 부분이 움직이게 되고, 이 로커암 부분이 움직여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로커암 안쪽에 있는 여기 안쪽에 깊이 있는 놈이 캠축, 그리고 여기 로커암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게 얘가 이제 밸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커버, 이거를 로커암 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명칭을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윗부분을, 이 전체 엔진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세 가지로 나눌 때 제일 윗부분을 실린더 헤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실린더 블럭, 그리고 아래쪽에 크랭크 축이 있는 부분, 이 부분 크랭크 실, 크랭크 케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고요. 자, 아래쪽에서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할 때, 로커암을 움직이게 되고, 로커암에 연결되어 있는 이 윗부분을 뭐라고 한다? 피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럭과 헤드 사이에 이렇게 가스켓이라는 녀석이 들어가서 기미를 유지하게 되고요. 이 가스켓 위쪽으로 연소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연소실은
보시는 것처럼 실린더 헤드 이렇게 파여진 공간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 자,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 열고 닫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 크랭크 축 앞쪽을 따라왔을 때 크랭크 축 앞쪽에 기어, 크랭크 축 스프라켓, 크랭크 축 스프라켓에 타이밍 벨트가 걸려 있어서 기어 입수는 얘가 1일 때, 크랭크 축 스프라켓이 1일 때 캠 축 스프라켓이 2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크랭크 축이 2회전할 때 캠 축이 1회전하게 돼서 캠 축 스프라켓이 얘가 한 바퀴 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랭크 축이 2회전할 때 캠 축이 1회전하는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벨트를 타이밍 벨트라고 하고, 얘가 회전될 때 안쪽에 있는 캠이란 녀석이 회전을 해서 캠 축에 있는 캠이 이제 밸브를 미는 역할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밀지 않고 얘는 뭘 통해서 이런 로커암 장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밸브를 열게 된다. 그리고 이 덮개에 있는 부분을 로커암 커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죠? 이 부분을 로커암, 안쪽에 있는 축을 캠축. 이제 밸브, 이 부분 보시는 게 흡기 밸브죠. 흡기 밸브, 밸브 스프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흡입 공기량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흡기 밸브를 한 개 더 뒀죠.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조그만 밸브가 하나 더 형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연소실 안쪽에서 보면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Z 밸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캠축 하나에 캠축 하나, 크랭크 축 하나, 크랭크 축 하나에 캠 축 하나가 물려 있는 것을 우리 싱글 오버헤드 캠이라고 해서 SOHC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지금 옆에 보시는 이 절개 엔진에서 보시게 되면은 캠 축 스프라켓 하나에 크랭크 축 스프라켓 하나에 캠 축 스프라켓이 2개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오버헤드 캠축이 2개니까 이거를 DOHC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DOHC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자, 이쪽으로 와서 보실까요? 자, 캠축 스프라켓이 2개이기 때문에 캠축이 몇 개다? 2개가 되는 겁니다. 2개가 되기 때문에 흡기 밸브를 제어하는 캠, 배기 밸브를 제어하는 캠, 이게 안에 덮여 있죠. 캠축이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는 아까 저기서 안 보이던 그림이 보이죠. 여기 스파크 플러그라고 하는 녀석 보이시죠? 여기 점화 플러그입니다. 점화 플러그가 위에서 볼까요? 위에서 보면 이런 구멍으로, 여기 지금 점화 플러그 고압 케이블이 있는데, 이 케이블 따라서 점화 플러그의 가운데 얘가 설치가 되어서 연소실까지 불꽃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실린더 헤드에는 이런 점화 플러그가 들어가 있다. 무슨 엔진에서? 가솔린 엔진과 LPG 엔진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보시면 이제 가스켓이네요. 그죠? 자, 실린더 블럭과 헤드를 연결하는 이 부분을 우리 헤드 가스켓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와서 여기가 이제 흡기 다기관이라고 하는데, 흡기 다기관에 연료를 공급해주기 위한 인젝터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뽑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인젝터가 흡기 다기관 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흡기 다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이 앞쪽에 흡기 밸브가 위치를 하겠죠. 그래서 흡기 밸브를 통해서 열렸을 때 바로 입구에서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 이 방식 우리 MPI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뒤에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진 전체를 놓고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자, 크랭크 축이 회전할 때 옆에 큰 원판이 하나 붙어 있죠. 크랭크 축 옆에 붙어 있는 큰 원판. 아까 저기에서는 제가 손잡이를 통해서 손잡이를 돌렸지만, 원래 손잡이 위치에는 여기에 이런 것처럼 플라이 휠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플라이 휠 옆에 보면 구멍이 뚫어져 있죠. 이렇게 이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설치되는 것이 기동 전동기였습니다. 우리 엔진룸에서 보여드렸던 거. 기동 전동기가 여기 설치가 되어서 어떻게 이 플라이 휠을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 전원을 받아서. 그러면은 플라이 휠이 회전하게 되면은 크랭크 축이 회전할 것이고, 크랭크 축이 회전하게 되면은 타이밍 벨트에서 캠 축도 똑같이 회전할 수가 있다. 이런 원리에서 엔진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전체가 엔진 관련된 내용에 필요한 부품들 대충 필요한 수업하시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로 한번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 엔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은색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은색 부분이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실린더 헤드가 됩니다. 헤드는 주로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은색빛을 내게 되고요. 아래쪽에 실린더 블럭은 지금 주철로 이루어져 있죠. 주철로 이루어져 있고 이 헤드와 블럭 부분 이 사이에 기미를 유지하기 위한 헤드 가스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쪽에 실린더 블럭과 헤드를 분해를 해 놓았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 보이시는 게 실린더 블럭입니다. 자, 블럭에서 지금 피스톤을 전부 다 위쪽으로 지금 올려 놓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얼금얼금하게 면이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이게 이제 헤드 가스켓이 붙어 있던 자리인데 강제적으로 떼내다 보니까 가스켓의 일부분이 지금 여기 블럭에 지금 쩌들어 붙어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럭 그 주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물때가 끼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녹이 끼어 있는 부분. 자, 이렇게 녹이 끼어 있는 부분은 이제 물 재킷부라고 해서 냉각수가 지나다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기름이 차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름이 차 있는 이렇게 새까맣게 오일, 기름, 즉 물때가 없는 부분은 엔진 오일이 순환하는 구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볼트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죠. 헤드 볼트가 들어가는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7, 8, 9, 10개 이 10군데는 이제 헤드볼트가 들어가서 실린더 헤드와 블럭을 고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린더 블럭이 되는 거고 지금 크랭크 축을 제가 미리 분해를 했기 때문에 피스톤이 위쪽으로 지금 거의 다 올라와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헤드를 떼내고 뒤집어 보면 이제 밑에 아래쪽 블럭 아래쪽 모양이 이제 자, 블럭 아래쪽 형상이 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지금 크랭크 축을 지금 빼놓은 상황이고요. 실제 이제 크랭크 축을 조립하려면 이제 얘가 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서 조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냥 가볍게 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이거 실제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래서 이 무거운 축이 여기에 올라가서 지금 블럭 위에서 이 축이 고속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베어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베어링을 이렇게 떼서 보면요. 이게 이제 메인 저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왜 메인 저널이라고 하냐면은 크랭크 축이 올라갔을 때 크랭크 축을 지지하는 저널이기 때문에 얘를 메인 저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메인 저널에 이렇게 베어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베어링이. 자, 이렇게 베어링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이시면은 오일이 들어갈 수 있게끔 구멍이 뚫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크랭크 축을 보시면 자, 크랭크 축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렇게 베어링이 블럭에서 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자, 오일이 크랭크 축 중간을 통해서 이렇게 요 사이로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크랭크 축으로. 그래서 여기에 베어링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요. 자, 이렇게 베어링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축 가운데에서 축이 회전을 하면서 오일을 공급해 주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유막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저널마다 이런 베어링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축 방향으로 힘을 받는 베어링을 레이디얼 베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특이하게 가운데 있는 베어링에는 자, 이렇게 스러스트 와셔나 혹은 스러스트 베어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스러스트 와셔나 스러스트 베어링이 하는 역할을 보시면은 이렇게 두께를 가지는 와셔 같은 역할을 하는 놈인데 자, 이 보세요. 자, 두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이렇게 가운데에서 받쳐진 상태에서 양 두께를 지지한 두께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크랭크 축이 여기 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자, 이렇게 조립이 되게 되면요. 자, 이렇게 조립이 되게 되면 크랭크 축이 좌우로 그러니까 즉 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유격을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두께를 가져서 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게끔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다? 스러스트 베어링 혹은 지금 방금 끼운 거는 스러스트 와셔 이런 놈들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크랭크 축이 조립되고 난 이후에는 자, 여기 축을 지지하기 반대쪽 위쪽에서 지지하기 위한 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캡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모양으로 캡이 이렇게 덮어 씌워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캡이 덮어질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맞은편에도 뭐가 있다? 이런 베어링이 똑같이 들어가 줘야겠죠. 여기 보이시는 베어링이.
그래서 캡에도 이런 베어링이 들어가서 축을 감싸고 이렇게 지지하게 된다. 이렇게 볼트로 조여서 지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크랭크 축 입장에서는 크랭크 축 아래쪽에서도 베어링이, 위쪽에서 이렇게 베어링이 받쳐져 있고, 오일은 크랭크 축 가운데로 들어가서 관통이 되어서 크랭크 축 그 가운데 나와 있는 구멍을 통해서 각각 윤활이 되어서 축 주변을 감싸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거는 메인 저널 베어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스러스트 베어링, 스러스트 와셔까지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아래쪽에 있는,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피스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피스톤을 똑같이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서, 피스톤은 저기 헤드가 있는 쪽 방향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크랭크 축을 먼저 빼내고요. 빼내고 맞은편 쪽으로 이렇게 피스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통통통 쳐줘야 되거든요, 반대를. 자, 치면은 이렇게 피스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피스톤이 나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피스톤의 여기 커넥팅 로드죠. 커넥팅 로드 소단부와 대단부가 있는데 대단부에 역시 이런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크랭크 축에서 피스톤이 올라가는 부분이 이 부분을 핀 저널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축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레이디얼 베어링을 한 종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핀 저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핀 저널 베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핀 저널 베어링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위에 지금 이해하시기 좋게 설명 따로 드리는 거예요. 자, 크랭크 축에 핀 저널이 있는 부분. 자, 이게도 베어링도 그냥 끼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돌기가 있고 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끼워 주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립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구멍이 나 있네요. 순환할 수 있는 구멍.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오일이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목 부분에 이쪽으로 오일이 쏘아 올려지듯이 공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커넥팅 로드 구멍 보이시죠? 조그만 구멍 여기, 그죠? 여기 구멍을 통해서도 오일이 공급될 수 있다. 위쪽으로. 자, 다시 키를 맞춰서요. 베어링을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했어요. 자, 조립을 해서 실제는 얘가 이제 블럭 안에 들어가서 크랭크 축이 끼워져야 되지만 제가 인위로 이렇게 하나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이 된다는 얘기죠. 크랭크 축에 핀 저널.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메인 저널이고, 핀 저널이 있는데 이렇게 피스톤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올라간 피스톤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베어링 캡이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에서 받쳐서 조립이 되고, 여기 조립된 부분을 너트로 양쪽으로 고정을 시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분해해서 보면은 캡에도 역시 뭐가 들어가 있다? 이런 베어링이 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축을 기준으로 무조건 레이디얼 베어링이 위아래 반원은 싸고 있어야 된다. 이런 구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핀 저널이 있는데도 똑같이 크랭크 축에 구멍이 뚫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이제 오일이 공급돼서 이 면과 베어링 이면 사이에 뭘 만든다? 유막을 형성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제 베어링에서 자, 지금 이게 이제 베어링인데 이게 이제 그 커넥팅 로드 대단부입니다. 뭐 캡에서도 상관이 없고요. 자, 얘가 베어링을 제가 이렇게 커넥팅 로드 대단부에 올려놓게 되면은 지금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았을 때 베어링이 이렇게 살짝 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죠? 아래쪽에서 그 커넥팅 로드 대단부와 베어링을 두고 봤을 때 베어링이 훨씬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직경이 더 크기 때문에. 베어링이 훨씬 더 직경이 크기 때문에 얘가 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떠 있는 상황에서 약간 힘을 줘서 누르게 되면 어떻게 안쪽으로 완전히 밀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직경을 차이를 둬서 이렇게 밀착을 시키게 되면은 뒤집었을 때 베어링이 잘 빠지지 않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죠. 직경의 차이를 둬서 베어링이 완전 밀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실제 이제 여기서는 잘 구현이 안 되는데 베어링을 한쪽을 이렇게 딱
밀착을 시켰을 때 반대쪽 한쪽이 약간 뜨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를 일자로 이렇게 길이를 맞췄을 때 여기 살짝 뜨는 모습. 즉 베어링의 바깥 둘레가 하우징, 여기 싸고 있는 하우징의 안 둘레보다 더 길다는 얘기죠. 베어링이 더 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길이가 약간 더 길어서 베어링과 베어링이 마주쳤을 때 완전 밀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 이걸 이제 크러쉬라고 얘기를 하죠. 둘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러쉬와 스프레드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더 실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스톤을 기준으로요. 피스톤을 기준으로 이제 이 부분을 스커트부라고 하고 이 부분을 보스부라고 한다 했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스커트 부는 길게 내려와 있고 보스부가 이렇게 위쪽으로 파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여러분 정면에서 봤을 때 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온폭 패여져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보스 부가. 스커트 부는 길게 내려와 있고 보스부가 파져 있는 이유는 중량을 감소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피스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슬리퍼 피스톤이라고 얘기한다 했죠. 슬리퍼 피스톤. 그리고 이제 캠 연마 피스톤이 있다고 했죠. 캠 연마 피스톤은 상부, 중부, 하부 직경이 다르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직사각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어떻게 한다? 위쪽에는 직경이 작고 아래쪽은 직경이 큰, 즉 좀 과대하게 표장했을 때는 실제 뭐 표현했을 때는 사다리꼴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위쪽에 피스톤 헤드입니다. 헤드에서 1번 랜드부에서 제가 직경을 한번 재볼게요. 자, 이거는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해서 직경을 0.05mm까지 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측정 공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쟀으니 잴 때 보니까 84. 여기 눈금을 비춰주셔야 돼요. 자, 여기 이 눈금 84. 여기 5에서 만나네요, 그죠? 84.5, 84.5mm의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부에서는요. 자, 아래쪽을 스커트부 재어보겠습니다. 스커트부 재어보니까 딱 85에서 만나네요, 그죠? 85에서 딱 만납니다. 그러면은 84.5, 85 직경, 스커트부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부, 중부, 하부 직경을 약간 다르게 해서 열받았을 때, 상부가 열팽창이 되었을 때 진원통이 된다라는 피스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캠 연마 피스톤이라고 얘기한댔죠. 그 부분도 내나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피스톤에서 일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 필요한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크랭크 축이 있습니다. 자, 크랭크 축 한쪽 끝에는 이제 플라이 휠이 붙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이 플라이 휠이 붙어야 되는데 이 플라이 휠이 실제 생긴 모양이 이렇습니다. 자, 플라이 휠이 생긴 모양이 이렇는데, 자, 플라이 휠이 원래 이쪽에 이렇게 조립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 휠 한쪽 끝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기어 입수가 많은 링기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링기어 보이시죠? 여기 있는 링기어. 여기 있는 링기어에 이제 기동 전동기가 조립이 되어서 시동을 걸 때 기동 전동기가 얘를 구동시키게 되면 플라이 휠이 회전을 하게 된다. 그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 위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플라이 휠에 이렇게 클러치가 그대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클러치가. 그래서 클러치 볼트를 제가 미리 해제를 해 놓았고요. 풀어 놓았고요. 자, 얘를 제가 좀 뜯어 볼게요. 자, 들어보면 자, 이렇게 클러치 압력판이 지금 뭐 플라이 휠과 압력판 사이에서 클러치 디스크를 이렇게 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클러치 디스크를 기준으로 마찰을 일으키는 곳은 보시게 되면은 이면이죠, 이면. 플라이 휠의 이면과 실제 압력판의 이면 사이에서 클러치 디스크가 압착이 되어서 이렇게 동력을 전달하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엔진이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플라이 휠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클러치부터는 변속기 연결되는 부분부터는 이제 셰시에서 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 내부의 스플라인부 기어 형상이 보일 겁니다. 여기 이제 변속기 입력축이 관통돼서 조립이 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블럭에서 헤드를 떼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여기 닿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헤드 가스켓이 똑같이 밀착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구멍이죠. 이 구멍이 이제 오일이 지나다니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멍이 오일이 지나다니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헤드 볼트가 들어가서 고정이 되는
구멍이다. 얘나 5개 있죠. 원래 하나,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이쪽도 5개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지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절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헤드 가스켓 닿는 실린더 헤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생긴 모양 똑같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상을 보니까 이쪽에 밸브가 2개, 이쪽에 밸브가 2개, 2개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위쪽에 당연히 캠축이 2개가 있는 DOHC라고 보시면 되겠죠. DOHC 형상의 헤드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뭐 돔 모양으로 생겼죠. 연소실이.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연소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연소실이 돔 형상 모양으로 생겼고, 여기에 가운데 보면 점화 플러그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밸브 옆면을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보시면, 밸브 옆에 이렇게 절개도를 보시게 되면, 밸브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끔, 가이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여기 내부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일이 위쪽에 있던 오일이 아래쪽에 내려가지 않게끔, 즉 얘가 오일이 타고 내려가면은 연소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그래서 가이드 실이 있어서 오일이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좀 비춰 주실까요? 여기. 자, 밸브 스프링이 여기 있습니다. 자, 밸브 스프링을 압착을 하고요. 압착을 하고 스프링이 빠지지 않게끔 뒤에 판을 하나 대어 놓았죠. 이 리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테이너라고 하는 판을 하나 받쳐 놓았고요. 밸브를 압착을 하고 나서 여기 가운데 볼까요? 여기 축 있는데 가운데, 여기 세부에. 여기 키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내부에 이렇게 1개, 2개 위아래로 반원 키. 그래서 이거 잠그는 키라고 하죠. 그래서 락 키라고 해서 리테이너를 스프링이 잠겨줘서 리테이너를 안쪽으로 밀고 여기 있는 키 위아래 조그만 키 2개를 끼워가지고 빼냈을 때 키가 힘을 받아서 리테이너가 빠지지 않게끔 하는 구조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밸브에 대한 간단하게 헤드와 밸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밸브 하나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부분도 이제 밸브 헤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밸브 헤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있죠. 여기 은색. 여기 은색이 있고 까만색이 있을 겁니다. 여기 은색이 표현된 부분은 실제 이제 얘가 헤드에 들어가서 닿는 부분일 거예요. 얘가 자주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닿는 부분. 이 닿는 부분이 이제 마찰에 의해서 은색으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은색으로 변한 부분을 밸브에서 페이스 혹은 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밸브 혹은 페이스. 그리고 헤드와 면 사이에 이렇게 까맣게 닿지 않는 부분 있죠. 수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 까만 부분. 헤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온 까만 부분. 이거를 우리는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한댔습니다. 마진. 그리고 밸브의 면과 닿는 이 부분이죠. 헤드의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시트라고 우리 표현한댔죠. 시트. 그래서 요 경사진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트.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로 길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이제 스템이라고 표현하고요. 스템. 그리고 끝에 이 부분을 이제 스템 엔드 다듬질되어 있는 스템 엔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스프링이 끼워지고, 여기 이제 아까 스프링을 압착을 하고 리테이너를 끼우고, 그 다음에 여기 락 키가 딱 잡아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고정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프링이 밀 때 빠지지 않게끔 지지 않는 이 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헤드에서 밸브와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헤드를 위에서 보는 겁니다. 실린더 헤드를 위에서 보는 건데, 지금 캠축이 하나, 2개 나와 있고, 캠축 스프라켓 기어도 2개로 있는 형상을 보니까 DOHC다, 그죠? DOHC의 캠축이 돌아서 캠축이 회전을 해서 이제 캠이 밸브를 밀 텐데, 여기 지금 아래쪽에 밸브 스프링 보이시죠? 밸브 스프링이 보이고 여기 밸브 리테이너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갖고 올게요. 자, 여기 아래쪽에 밸브 리테이너 있고 스프링 보이실 겁니다. 그죠? 밸브 리테이너와 스프링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렛대 모양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유압식 리프트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진 오일이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유압이 차서 이 리프트를 밀면은 항상 밸브 간격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게끔 제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캠이 돌아서 여기 있는 롤러를 밀게 되면 이 롤러 아래쪽에 있는 밸브를 바로 밀 수 있는 구조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브 간격을 항상 0으로 제어할 수 있는 유압식 리프트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밸브마다 이런 유압식 리프트가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는 형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가운데는 점화 플러그가 꽂혀 있다는 얘기죠. 점화 플러그가 꽂혀 있어가지고 아래쪽에 연소실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실린더 헤드 위쪽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변속기입니다. 변속기 중에서도 이제 수동 변속기입니다.
자, 수동 변속기 엔진룸 설명하면서 얘기했었죠. 여기 엔진이 위치합니다. 엔진이 위치하고 엔진 옆에 변속기가 붙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변속기가 지금 고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뒤집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자동기어 장치라고 했고 자동기어 장치 양쪽에 등속 자재 이음이 꽂힌다라고 했죠. 축이 꽂힌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등속 자재 이음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축이 여기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서 잠시 비춰 보실까요? 자,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수동 변속기에 위치하는 이게 이제 클러치 디스크인 거죠. 클러치 디스크가 이게 회전하게 되어서 변속기 입력축 쪽으로 동력을 전달하게 된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쌓여져 있는 게 원래 클러치 커브하고 클러치 장치 이게 다 쌓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변속기 입력축으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클러치 디스크가 회전을 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요. 자, 지금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변속기 입력축 쪽으로 동력이 들어오게 돼요. 자, 변속기 입력축 라인 쭉 따라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입력축 도와주는 축, 부축 없는 게 출력축으로 바로 떨어지는 개념이네요. 입력축, 출력축, 그 다음에 여기는 자동기어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어 모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로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평기어 형식으로 되어 있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헤리컬 기어 형식이 있습니다. 자, 헤리컬 기어가 각 해당되는 단의 기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입력축의 1단 기어, 2단, 3단, 4단, 5단 기어. 그래서 이거는 5단 수동 변속기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출력축에 같이 맞물리는 게 5단이었죠. 5단, 4단, 3단, 2단, 1단 기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즉 헤리컬 기어를 보고 이렇게 카운터를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기어가 이제 후진 기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진 기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장치가 싱크로메시 기구라고 합니다. 싱크로메시 기구는 실제 이제 변속이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여서 동기화를 시켜서 동기 물림식에 사용한다고 했죠. 동기화를 시켜서 사용하는 장치 싱크로메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1단, 2단, 3단, 4단이니까 3, 4단 싱크로메시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5단 싱크로메시 기구. 그럼 얘가 요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요 부분. 얘가 1단, 2단 싱크로메시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속기 부분 뒤집어서 절개도를 보고 관련된 부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요 베어링 하나 볼까요? 자, 여기 출력축을 지지하는 베어링을 보니까 테이퍼 모양이라고 하죠. 경사진 부분은 테이퍼라고 하고 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 롤러 베어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력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 베어링으로 되어 있죠. 레이디얼 베어링이라고 해서 그냥 축의 축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그런 일반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축은 여기 레이디얼, 그다음에 출력축은 이렇게 테이퍼 롤러 베어링이 지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윗부분을 우리 이제 자동기어 장치라고 했죠. 이 자동기어 장치와 변속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트랜스 엑슬이라고 이야기를 한댔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엑슬의 자동기어 장치의 링기어, 그 다음에 자동기어 장치 케이스, 자동기어 장치 케이스에 자동기어 장치 샤프트 축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자동 피니언 기어, 그다음에 양쪽 옆을 자동 사이드 기어, 그 다음에 해당되는 축이 이렇게 꽂혀가지고 바깥쪽에 이렇게 등속 자재음을 통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속기와 수동 변속기와 관련된 명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